자, 이번에는 오장 디펜스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월요일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증시 격언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뭐 시세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주말에 많은 이벤트들을 또 목격하고 월요일날 증시를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조용한 편이긴 한데. 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통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연기금이 오늘 사는 거 보니까 빠가 되는구나.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 사요. 외국인들은 파는데 아시아에서 미국 주가지 선물이 조금 약해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산 거래, 스크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조금만 던져버리면은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조금만 올리면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떨까요? 미국 주가지 선물의 약세와 외국인 매도에도 우리 주가는 좀 버틴다. 일단 뭐 두 가지 이유, 그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다 우려하고 있는 중국과의 어떤 이 대결 구도, 네. 뭐 이게 미국과 조금씩은 중국?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결 구도가 조금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일정 부분 1% 이상 약세를 보였던 게 현재 뭐 0.5%까지 낙폭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나스닥 선물이 장 출발을 하기 전에 1% 내리니까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건데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따져보면 중국이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뭐 미국은 여전히 강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뭐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뭐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경기가 정말로 이제 끝물로 가서 슬로다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실제로 금리로도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4.1까지 내려갔던 게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4.2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뭐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 뭐 국내 증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국인 매도도 제가 보기엔 만기까지는 강할 이유가 없고 이미 이번 주에 또 만기가 있죠. 네, 동시만기 있는데 동시만기 지수는 이미 세팅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시만기의 그 세팅 지수를 뒤흔들 정도의 뭐 빅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뀌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지수는 만기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매물이 나오지만 밀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최근 특징은 뭡니까? 뭐 호재성 재료를 만들어내서 올려가고 있기는 한데 소위 소외주들이 계속 살아나면서 약세 구간에서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동일하지만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두 번째, 올해 들어서는 명확하게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엄청나게 강한데 지금 우리 증시를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동의를 안 하신다니까 굉장히 겁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좋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뭐 주가지 선물은 그렇다 치고 달러 약세는 그동안의 며칠 일단 굉장히 약했고 뭐 거기에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갔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반응이 안 되는 또 독립된 상황으로 펼쳐졌고 오늘도 환율은 올라요. 지금 4원 정도 서울 한지에서 올라서 1,450원. 근데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뭐 이례적이긴 하다. 외국인은 파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 힘이 내부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 갑시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지금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정말 사상 최악의 급락이 나왔을 때도 한 200 몇십 포인트 떨어질 때요. 그때 기관과 외국인 다 팔았지만 개인만 다 샀거든요. 네. 그리고 올라갔었고 지지난 주인가 이제 금요일 날 또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네. 그 당시에도 외국인 기업 팔았지만 개인만 매수했어요. 2조 원. 외국인 4조 원 던진 거를 개인만 2조 원 매수했죠. 네. 그러고 나서 올라오다 뭐 다시 빠지긴 한 건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이 개인 매수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 매수하면 고점이다 이랬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 개인 자금 많이 일어났고요. 그 네. 개인들 투자금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스마트머니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은 어떤 큰 흐름 속에 있어서 나쁘게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 나서는 거고 네. 많이 올랐을 때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끌어올리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옳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번 주를 전망했을 때 이번 주 변동이 좀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뭐 정치적 리스크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확대가 되든지 할 텐데 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쯤에서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 많이 매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개인들이 먼저 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관세 부분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 선물은 아니 그 나스닥 시장은 네. 금요일 날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그냥 그런 대로 나왔던 거고 이 파월 의장이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기 올랐던 건데 결국 아침에 나스닥 선물에 빠졌던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우리나라 0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0시 기준으로 중국이 2차 보복 관세를 이제 미국에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인도하고도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멕시코, 캐나다하고도 뭐 3월 뭐 14일이네, 뭐 4월 2일에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과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기대감이 있던 건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강대강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나스닥 선물의 변동이 나온 것 같고 다만 우리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과대나 폭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 또 개인들의 어떤 매수 강한 걸 봤을 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뭐냐면은 이번 주에 그런 변동들이 어느 정도 해소 구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빠진다면 우량주 위주로 저점에서 훨씬 좋겠죠. 왜냐면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악재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어떤 그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또 확실하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뭐 다 어쨌든 저점 잡고 약간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은 이번 주는 좀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나왔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이제 뭐 전략 후강 정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후에 강하고 다음 주 괜찮다고 한다면은 빠졌을 때 우리도 매수 관점 봐야겠죠. 네. 그런 것점에서 아마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나라 어떤 또 정치 이슈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변동을 이용해서 어떤 그 리스크 관리한다고 해서 매도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네. 훨씬 좀 전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해 주셨네. 네. 결국은 전략이 다 네. 결론인데 뭐 과정은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사실 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변수 하나하나를 뭐 다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버냐 마냐인 것인데 그 과정에 변동이 나옵니다. 그 변동이 나왔을 때 이 아랫단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전망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떨어지는 주가는 다 무섭거든요. 네. 실수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항상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는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일정도 체크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분이 강대강이지만 네. 아직까지 협상에 대한 부분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의 중국의 관세가 4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말했던 게 60%까지였거든요. 거의 다 온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45%의 관세를 맞으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서로 이제 좀 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데 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록 협상에 대한 어떤 그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훨씬 더 그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협상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그때도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뭐 북한과 협상할 때도 상당히 악한 구간까지 갔다가 갑자기 협상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봤을 때 저는 결국엔 G2 국가들이 협상을 안 하고 계속 싸울 가능성은 뭐 극히 낮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변동을 이용해서 좀 저점 매수 전략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이사님, 뭐 최현동 매니저 쭉 뭐 얘기했는데 일단 포괄적인 거고 사실 관세 변동성은 아직도 상존하는 건데 왜 우리 그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도 밥 먹을 때는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먹을거리, 먹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관세 이 논쟁이 있더라도 저는 농산물 쪽은 건드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협상 카드로만 쓰면서 할 줄 알았더니 농산물이 건드려지고 있어요. 그게 실제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미국의 계란값이 뛴단 말이에요. 네. 뭐 금계란 얘기 나오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자주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독특하게 미국이 계란값, 결국엔 사료값 뜨고 미국이 이제 뭐 애완닭을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 좀 고민을 좀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얘기 조금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 뭐 최근 계란값 상승은 그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도 한때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던 그 닭이 네, AI 예, 최근에 이제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맞는데 그 이유가 이 닭을 이제 풀어놓고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밖에서 다른 조류들과 만나서 결국은 AI가 확산되면서 살처분이 늘어서 이와 관련된 공급이 줄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농담들이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일단 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관세로 계속 치받고 있는 곳에서 농산물은 뭐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중국이 가장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니까 맞아요. 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사료죠. 네. 이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들을 위한 사료를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인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과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미국 비중을 줄이고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국가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이 때리고 있는 효과가 이제 레토릭으로 보면 와 중국이 세게 대응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받는 타격이 정말 큰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판벨트에서 받았던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수입 안 하면 다른 국가 찍어 누르면 되니까 농민들이 뭐 받을 수 있는 타격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서 이 농산물과 관련된 이슈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시장에 미치는 뭐 심각한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기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상하게 이 먹는 거에 제가 좀 예민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럼 먹는 거에서 시선을 틀어서 반도체 아까 다루긴 했었는데 네. 뭐 TSMC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소문이기 때문에 밝힌다긴 좀 그렇고 뭐 김종일 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TSMC 주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조 방식을 좀 바꿔서 선결제를 조금 했다.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패스트 비용 뭔가 좀 우리 거 먼저 해줘라는 비용이 있나 봐요. 그거를 했다. 그래서 실적이 TSMC가 올라갈 거다 2분기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코어스 L 네. 그 라인을 지금 선결제해서 물량을 뭐 잡아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이야기가 아침부터 풍문이죠. 뭐 찌라시로만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TSMC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건 거의 훨씬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TSM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지금 2월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제 그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또 브로드컴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하고 있고 네. 또 엔비디아도 그 블랙웰 그 출시에 있어서 작년 연말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의심이 되게 많았던 건데 그런 의심 전혀 없애면서 점점 더 강력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말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 하이닉스 그 NDL을 진행했는데 네. 결국 이 우리 쪽에서는 사실 GPU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H 반도체에 대한 이 HBM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하이닉스가 이 HBM3 관련해 가지고요. 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강력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이직 반도체를 대표하는 브로드컴이 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간에 올랐던 것보다 많이 못 올랐지만은 결국 장중 고점으로 끝나면서 9%까지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브로드컴 올라가면서 뭐 엔비디아 네.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아하. 1% 내외로 올라가면서 약간의 좀 그 어떤 저점을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반등권의 모습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결국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AI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요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뭐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하고 하니까는 그런 거에 의심이 있는 건데 네. 주말 동안 또 나왔던 얘기가 이 테슬라의 XAI가
지금도 세계 최대 데이터 건설을 짓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근데 그걸 지금 10만 제곱 부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네. 원래 있던 게 이제 211만 제곱미터인데 어허. 더 구입을 해서 더 큰 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샘 알트먼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상당히 좀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세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수요는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의심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오늘 나온 얘기만 본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거의 갈라서는 곳으로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거고 그거 외에는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빅테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어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면은 이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관련 종목들 보시면 빅테크도 그렇지만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준비하신 기업은 그쪽입니까? 그쪽은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네. 오늘은 약간 다른 쪽 준비했습니다. 어떤 쪽? 힌트라도 좀 주고. 뭐 방산 쪽인데요. 방산? 네. 방산 쪽에서 이제 방산주가 실적이 이제 그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좀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또 이슈도 있고 실적이 좀 굉장히 좀 또 전망이 잘 나오고 있어서 네. 네, 그쪽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김종현 회사는 IT 쪽, 테크 관련해서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뭐 모종의 변화라든지 포인트가 혹시 포착된 게 월요일 날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좀 전에 최현덕 매니저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AI와 관련된 투자가 각 사별로는 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체 총량이 줄어들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미국이 줄어들어도 중국이 늘리면서 이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난번에 소부장을 좀 많이 강조하셨죠, IT? 네. 그다음에 이제 재고 출하 반도체를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4분면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4분면에 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1분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분면으로 가면 출하하고 재고가 모두 는다는 얘기죠. 근데 순환 이게 사이클에서. 네, 4분면으로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초반에 춘제 때 중국에서 엄청난 세트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재고 출하 사이클이 정방향으로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TSMC가 뭐 미국에 뭐 얼마 투자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가격이 싼 우리나라 반도체가 매출이나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IT 핵심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오늘 공통되네요. 물러설 필요 없다. 뭐 겁먹을 필요 없다. 네. 겁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뭐 겁을 주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럼 뭐 결론은 아까 들었긴 했는데 조금 구체화된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섹터 뭐 또 아까 하신 것 중에서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차트만 보게 되면은 저도 겁이 나거든요. 빠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망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빠졌던 것도 관세에 집중되면서 빠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관세에 관련해선 이 중국과 협상력도 저는 어쨌든 물밑에서는 되고 있을 것이다. 또 이미 충분히 관세 부분이 매겨져서 서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뭐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을 앞으로 관세 부분 당연히 이제 보겠지만은 이 경제 지표에 또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 CPI 같은 경우도 CPI가 이제 둔화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 FOMC에는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라고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년도를 바라봤을 때 3회 정도 봤던 거고요. 연말에 나온 걸 받고선 3회까지 안 갈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다시 어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막 이 공무원도 이제 많이 또 자르고 있다 하다 보니까는 경기 더 어려울 것이다. 성장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3회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시점이면은 결국 이제 어떤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뭐가 어떤 그 섹터에서 그 열풍이 불겠냐라고 봤을 때 정말 많이 빠졌는데 모멘텀 변화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IT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네. AI로 인해서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물론이고 AI를 할 수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쪽 기업들이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스닥 빠진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AI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1월 달을 주도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관세 이슈는 중국과 협상이 잘 되지 않는 한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날 CPI가 둔화가 돼서 결국 다음 주 금리나 정말 강해진다 한다면은 그걸 빌미 삼아서 결국은 성장주의 또 기술주, 이 IT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아마 수요일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뭐 좀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선 더 좀 효율성이 클 것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한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지표나 주가나 약간 조금 이 안 변동이 좋아졌죠. 크고 하니까 시장의 목소리는 적당히 좀 합시다. 뭐 네. 이 정도로 해서 완급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요. 시장 또 안정 찾을 거고 그러면 또 어떤 이벤트 때문에 출렁거림이 분명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가의 매수 전략. 저가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완급 조절보다도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는 거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떤 경기 둔화가 봤을 때 경기 둔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인데 네. 결국 경기 둔화가 나와줘야 우리가 또 금리 인하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또 너무 좀 깊은 경기 침체로 봤을 때는 위험하게 보겠지만은 적당한 어떤 경기 침체에서 금리 인하를 환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쯤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뭐 이벤트 같은 경우 별개로 네. 경기 지표가 아마 어떤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대 매니저는 또 기업 있으시니까 그 준비하러 또 이동해 주시기 오늘 고맙습니다. 자, 김정희 회사 때 또 넘어가서 아까 최영대 매니저 얘기 쭉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일정 부분은 동의를 모두에는 뭐 다른 건 동의는 안 하신다 했지만 하여튼 전략은 뭐 매수의 관점을 놓지 않는 거. 나머지 디테일, 구체성. 근데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강했던 종목은 뭡니까? 조선방산, 엔터, 원자력 뭐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네. 이런 종목군들 전부 특징이 뭡니까? 관세에서 자유롭거나 관세가 상관없이 미국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월 들어서 다시 이제 관세를 정말 부여한다고 하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눌려왔었는데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죠. 2차 전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좀 바벨 전략이라고 보는데 네.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가격 부담이 좀 있으니 주종받았을 때 뭐 사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네. 위로 폭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작년 한 3년 내내 망가뜨려놨던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오늘 정유주 같은 것도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싼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대기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고요. 자, 이게 제 그림을 혹시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면 네. 주식 선물에서 오늘 조금 이상한 게 발견되고 있는데 어떤 거죠? 주식 선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을 사요. 이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네. 누적 금액으로 보면 별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올해만 들어서 또 주식 선물에서 7,000억이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주목할 건 수량 기준으로는 벌써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매도했던 주식 선물 매도를 상당 부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매. 만기를 맞아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지수가 뭔가 움직일 때 지수의 변곡점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시장은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비를 만약에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상대적으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저평가가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 주도주는 끌고 가고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소위 관세에 시달렸던 종목군들이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더라도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정 시의 바벨 전략 기존 주도주는 계속 가져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군들,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뭐 2,600 넘어서 2,700 근접하는 그런 지수도 뭐 3월이나 4월 초반까지는 빠르게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벨 전략, 뭐 덤벨 전략이라는 건 사실 흔히 안 쓰죠. 근데 이제 스포츠 용어로 덤벨은 이렇게 아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바벨은 이제 중간에 바가 연결돼 있으니까 동시에 들어올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그 약간 각계 전투의 뭐 들쭉날쭉이었다면 동시에 지금 소외주와 또 뭐였죠? 주도주, 주도주. 방산주 뭐 이런 것들도. 아, 그쪽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이야기하신다. 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면 방산주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지수 대형주 쪽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오장 디펜스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